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가 $200를 돌파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요. 내일 인도양 발표를 하루 앞두고서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그리고 일본이 위험하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테슬라가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아주 많이 올랐고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딱 대각선으로 반으로 잘라보면 어떻습니까? 대각선으로 잘라보니까 작은 주식들 전부 다 빠져있고 빨간색 많죠. 이에 반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왼쪽 위에 코너에 아주 푸른빛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마소 2.19% 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제 2분기 우리가 이제 세컨 해프 하반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드디어 7월 1일이니까 여기 미국 시간으로. 자, 이제 이 힘이 벌써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빅테크들 중심으로 또 힘이 들어가죠. 마소 2.19 껑충 뛰어 올랐고요. 자, 그리고 애플 보세요. 2.91%. 자, 둘 다가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죠. 그래서 마소, 애플 이 정도 많이 오른 편이죠. 그리고 구글 보세요. 0.58% 꾸준합니다. 그리고 메타 좀 보시면요. 0.09%. 그리고 아마존이요. 2.04%입니다. 자, 아마존에 대해서는 지금 좀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어찌됐건 아마존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엔비디아 보시기 바랍니다. 0.61%. 자, 엔비디아는 오늘 나홀로 좀 빠지다가 뒤에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최근에 계속 빠지는 게 워낙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헤지 펀드나 단기 투자들이 이 엔비디아를 이제 이 고점에서 정리를 하고 이쯤에서 팔고 다른 걸 다시 옮겨 타고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손바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자, 엔비디아는 어제 제가 멤버십에서 특집 영상을 좀 다뤄드렸죠. 그걸 보시면은 앞으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 자, 분석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제가 워낙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었죠.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100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 다들 던져야 된다고 할 때 이 넘버 2, 넘버 1 주식이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이 분명히 나온다 그랬는데 $800 지점에서 주식 분할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뭐 $1,400까지 거의 오른 거죠. 주식 분할 전후로 계산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서도 제가 또 특별 분석을 좀 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 멤버십 동영상을 통해서만 좀 공개를 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테슬라가 대박이었죠. 자, 테슬라가 6.05%. 저 장중엔 더 올랐습니다. 뭐 거의 한 7%, 8%까지도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테슬라가 왜 이렇게 또 급등했을까? 오늘 나홀로 어마어마하게 치솟았거든요. 자, 다들 뭐 이 $150로 떨어진다 이러면서 중간에 팔고 떠난 사람들 이럴 때 굉장히 아쉬워왔죠. 그러니까 자꾸 테슬라 주식이나 이런 엔비디아나 미국 빅테크들을요, 너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또 오늘 나홀로 올랐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아쉬워하거든. 나중에요. 난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들어온다 그랬는데 오히려 역행으로도 올라버리거든요. 자, 어찌됐든 테슬라가 왜 오늘 급등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테슬라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은요 2분 이제 하반기에 돌입했는데 뭐 지금 현재 특별한 거 없어요. 지금 뭐 특별한 이슈나 뭐 다 똑같습니다. 매크로가 변한 거 없어요. 다만 지금 솔솔 흘러나오는 얘기는 9월달 금리 인하 유력하다. 이런 얘기. 왜냐면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정말 외국에 비하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하게 저소득층들 그리고 중간 이하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돈 쓰고 하기에는 부담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부담 속에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실물 경기가 좀 약해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해짐을 보면은 그게 만약에 미국이 너무 손 놓고 있으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준은 사전에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한 번 정도 내려줄 필요가 있다. 뭐 크게 아니어도 한 번 정도 시그널을 딱 보여주면요. 그거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건강한 어떤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기대감이 있어서 그리고 또 지금 선거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안정적인 빅테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일본 엔화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일본이 굉장히 지금 위기 국면을 지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그냥 그런 위험이 아니라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자, 오늘 환율을 보니까요, 일본의 환율이 드디어 뚫려버렸어요. 160달러가. 자, 160달러도 높아요. 굉장히 높은 건데, 자, 오늘 지금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161달러를 찍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미친 듯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도가 너무 가파르죠. 이렇게 올라가면 위기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일본이 환율이 이 옛날에 그 160을 찍은 때가 언제 있었냐면요. 과거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가 1달러당 160엔을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일본이 최고 마지막 잃어버린 30년 들어갈 때 있죠. 그 전에 마지막 그때가 160달러였어요. 이 160엔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160을 찍고 나서 그 이후로 폭락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사람들 중에 이 경제 전문가들이랄지 이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이 160엔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공포감이 있거든요. 사실 그때 또다시 그 숫자가 나오니까 일본이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는데 이거 정말 일본의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제가 한번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왜 자꾸만 일본 환율이 오르냐면요. 그 이유는 굉장히 심플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보통 이 일본에서는 현재 일본이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일본이 금리 자체가 너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마이너스 금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미국은 고금리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 전체 금리만 하더라도 이미 5.55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현재 이 10년물 금리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이 10년물 금리가 1.1%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보게 되면 현재 4.3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10년물 금리끼리만 비교해 보세요. 장기로 우리가 투자는. 그러면 일본이 1.1%, 지금 미국이 현재 4.3이 넘어가는데 이 차이가 얼마가 나고 있습니까? 벌써 3.2%가 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금리 차이로 인해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니까. 일본에서 아주 저리로 대출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1%대로 대출을 해요. 그 1%로 해봐야 1억 빌리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10만 원이면 월급 타서 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리 대출 1%대로 대출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달러로 환전을 해요. 달러로 환전해 가지고 해외로 나갑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엔캐리 자금이라고 그랬죠. 엔캐리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게 바로 일본하고 미국의 환율 차를 활용해 가지고 자금을 빼서 외국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일본에서 저리로 빌려요. 그래서 그걸 미국 채권을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여러분,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지금 4.3인데 4.5라고 합시다. 계산 편하게요. 4.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1% 조금 넘었어요. 그럼 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자, 일본에서 금리 1%대로 1.1로 만약에 사요, 바꿔요, 그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 빌린 거 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 미국 국채를 사버립니다. 그럼 아까 4.5라 그랬죠. 그러면 4.5 마이너스 1점이라면요, 여기서 벌써 3.4, 3.3 요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3%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놀이고 이게 엔캐리 자금이라 그런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한 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일본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우리 희재님 대표적으로 이 희재님 계시는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희재님에게 지금 이 일본의 낮은 금리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거 정말 역대급 기회다. 이게 위기자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은 이거 정말 잘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 빌리기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낮으니까. 근데 미국 국채가
높으니까 10년물 국채를 사두면 가만히 앉아서 이 돈을 빌렸다가 3, 4%씩 수익이 나니까 이건 뭐 그냥 소위 돈놀이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 이자율이 이 소위 수수료가 붙고 뭐 다양하게 붙죠. 그러면 그 액면 그대로 3%씩 3.5%씩 수익은 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뭐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면 차이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일본의 이 소위 이 금리 차이 때문에 엔캐리 자금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달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거 인기가 있으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달러가 더 높아가고 엔화는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엔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계속 일어나겠죠. 왜냐? 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거 팔아 이렇게 대출해가지고 미국 채권 사면 되네? 그 지금 일본이 채권을 계속 사주잖아요. 미국 거를요. 왜냐면 일본도 그렇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아는 사람들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이렇게 지금 환율이 자꾸 역전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막는 방법은 뭐예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단순해요. 일본이 금리 올리면 되거든요. 그럼 엔케이 자금이 적어지거든요. 자, 일본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상황이어야 되겠어요? 일본이 펀더멘털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체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체력이 지금 너무나도 형편이 없잖아요. 일본이 그나마 지금 괜찮은 기업은 토요타밖에 없어요. 토요타도 지금 계속해서 자꾸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역행하고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 지금 일본 주가가 좀 반짝 올라왔잖아요. 이거 잘못하다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일본이 이 환율차를 막고 엔캐리 자금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요. 환율이 뛰는 걸 막으려면은 일본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못 올려요. 왜냐? 지금 일본 기업들이 너무 허약하니까 일본이 저금리를 가지고 또 그리고 환율 낮은 거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하고 붙어도 밀리고 중국하고 붙어도 밀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환율까지 높아버린다? 그러면 일본 기업들이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일본 기업이 무너지면은 일본 사람들이 다 잘리겠죠.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정말 이게 이 외통수에 걸린 것처럼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요. 정말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펀더멘털이 안 좋으면요. 각 나라에 굉장히 이게 위험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오늘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물론 오늘만 급등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스물스물 주가가 올라왔죠. 근데 오늘 하루에 아주 뭐 거의 폭등할 수준으로 아주 급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거의 210달러를 찍었었죠. 그 이상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뒤에 조금 흘러내렸는데 209.86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만 6.05% 11불 거의 12달러 정도 뛰어 올랐거든요. 여러분 아래쪽 그래프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 지난 5일 동안의 이제 그래프거든요. 자, 지난 5일 동안의 그래프를 보면은 꾸준히 오르고 있죠. 여러분 이걸 느끼진 못하겠지만 180달러, 170달러 뭐 그 아래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180 아래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뭐 160과 180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했었거든요. 거기서 더 떨어지지도 않고 더 오르지도 않고. 근데 어느 순간 거의 한 일주일 전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꾸물꾸물 오르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근데 오늘 완전히 이렇게 점핑을 하듯이 확 튀어올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말 지나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 하반기 첫날 딱 들어오니까 주가가 확 뛰어올랐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내일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죠. 자,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주가가 오른다? 보통 이게 좀 낯설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내일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감이 없거든요. 저도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많은 기대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냥 꾸준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시간이 뒤집힐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될 때가 올 거다라고 그랬는데 자, 역시 정보가 빠르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미리미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8월 8일을 보고 하반기를 보고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미리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오늘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 내일 그 실적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서요. 자, 첫 번째 가장 이 주가를 끌어올린 건요.
내일 테슬라 인도량에 대한 긍정론이 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테슬라의 그 딜리버리가 내일 생각보단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optimism. 그러니까 이 긍정론이 시장을 싹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주식시장을 밀어올리는 거예요. 완전 이게 심리적이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가 이 시장이 항상 이게 감정적이고요. 정말 이성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이 훨씬 더 많이 개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주식 투자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운동하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멘탈 게임이고 또 이 감정에 많이 휘둘리기 때문에 이 감정이요. 여러분들이 몸이 체력이 안 따라주면 멘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꾸 한국 사람들은 멘탈 하면은 자꾸 멘탈리티는 막 정신력 막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체력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과거에 한국에서 중학교 때까지 막 공부하고 이럴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미국에 와서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보고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보면 미국의 정말 이 정신력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국 강력한 체력, 이 체력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운동하라 그러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건강해지면요 정신도 굉장히 건강해져요. 근데 몸이 자꾸 아프고 몸이 자꾸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내일 죽을 건데 뭐하러 이런 짓을 해?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네거티브한 생각이 지배하거든요. 우울증도 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운동하라고 하는 게요. 운동을 하면 멘탈도 튼튼해지고 주식 투자도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또 제가 운동 얘기를 했네요. 주식 맨날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운동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그러면 이 테슬라 주식이 올랐냐면 이 긍정론인데, 자, 어떤 부분이 돌았냐면요. 이게 지금 그 오늘 중국에 전기차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전기차 그 테슬라 경쟁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중국의 뭐 리오터랄지 뭐 샤오펑이랄지 많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이 스트롱 넘버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들의 주가가요 오늘 다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중국에서 수요가 회복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돌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서서히 뭔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사나 보다. 경제가 조금씩 회복돼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나 보다. 이 분위기가 막 흩어지니까 이 번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테슬라도 중국 데이터가 좀 괜찮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뭐 웻부시의 데나이브스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테슬라의 중국에서의 성장이 드디어 터닝 어라운드. 뭔가 이제 그동안 계속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가 뭔가 턴어라운드가 있다는 거죠. 변화하는 변곡점이 찾아오고 있다. 조금씩 다시 테슬라도 중국 기업들이 오르듯이 조금씩 이제 상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17,500대 하면서 가장 많이 올해 또 팔지 않았습니까? 그 흐름이 이번 주에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터닝 어라운드 하는 거. 근데 중국의 수요는요, 천천히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니 리바운드라까지 불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리바운드가 있다는 거죠. 아직 시간이 걸리지만 서서히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이러한 흐름 자체가 테슬라가 아마도 43만 5천 대 정도 딜리버리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2분기의 인도량이 한 43만 5천 대면요. 이것도 원래 그 옛날의 컨센서스에 비하면요 작아요. 44만 대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때 비하면 작은데, 근데 최근에 다시 테슬라가 약할 거다라고 하면서 한 42만 대 선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42만 대를 뛰어넘어서 43만 5천 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굳이 뭐 이렇게까지 안 와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내일 그냥 42만 대 찍어도요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또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더 떨어지면 어차피 우리가 길게 보고 있는데 더 떨어지면 좀 더 살 수가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떨어지면 이 딜리버리가 부족해가지고 44만 대 예상했는데 42만 대 나와서 만약에 지금 180 이상 올라갔던 것이 다시 160이다, 140이다, 150까지 떨어져주면 땡큐인 거죠. 그때 사실 그 이하도 떨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담으면 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 오히려 200달러를 돌파하고 210달러까지 오면서 결국은 더 떨어지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차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그 사실
사실 그냥 꾸준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냥 조금씩 월급 타면 사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쌓여가는 거고요. 때로는 높을 때 사는 거고 이렇게 또 낮을 때 계속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굉장히 또 재미난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래쪽에 사진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이버트럭 보이시나요? 자, 사이버트럭 그 스테인리스 색깔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다 뒤덮여 있죠.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자, 이게 폴리스 차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아래쪽에 드디어 사이버트럭이 경찰서에 처음으로 사이버트럭을 경찰차로 도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자,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린필드 폴리스 디파트먼트입니다. 그 그린필드 폴리스 경찰서거든요. 자, 이곳에서 이 사이버트럭을 이렇게 이제 디자인한 모습 이제 경찰차로 만들고,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 대의 이 테슬라 지금 이 그 모델 Y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체를 이제 바꾼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이버트럭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아래쪽에 사진에 보면은 위에 라이트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파란색, 빨간색에서 반짝반짝하면서 위에 이제 빛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경찰차를 말해주는 거고, 사이렌까지 있죠. 그리고 사이렌 소리까지 윙윙 할 수 있는 거, 그것까지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조명까지 달아놨죠. 보통 밤에 쫙 비춰버리면 이제 이 범죄자들이 앞에서 눈이 안 보이니까 손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거 이제 달고 있는데, 사이버트럭에 이렇게 지금 경찰차로 바꾸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린필드에 이 경찰서에 배치가 된다? 이거 여러분, 제가 경찰이라도 사이버트럭을 선호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전기차로 전환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다른 어떤 자동차보다도, 그게 포드 차건 어떤 차건 간에 사이버트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사실 항상 생명을 위태하게, 이제 생명을 가장 사실 위태하게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 경찰이 대접을 잘 받는 이유가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근데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는요, 미국이 또 총기 문화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총을 쏘게 되면 지금 이 사이버트럭의 벽이 총알이 안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조금만 손대면 이제 손댈 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기에도 보호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이버트럭이잖아요. 사이즈가 크니까 뭐 부딪히면은 그냥 다 때려 부셔버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한번 체이싱 하는 거 보시면, 미국에 이게 별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차 훔쳐가지고 도망치는데 고속도로에서 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의 경찰차들이 쫓아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서면요, 레지던셜 에어리어 들어가면은 그냥 받아버리잖아요. 받는 데 있어서 이 사이버트럭만한 게 있겠습니까? 어마무시한 사이즈로 뭐 괴물 같잖아요. 들어와서 그냥 뭐 SUV건 뭐건 몰고 가는 도둑놈의 차를 받아버리면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버트럭은 경찰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포드가 가장 아쉽겠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찰차, 순찰차의 대표격이 바로 지금 거의 국민 경찰차가 뭐냐면 포드의 익스플로러 형태 모습 있죠. 그 SUV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다 바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 경찰이 그걸로 다 바꾸게 되면요, 사이버트럭은 경찰서에 공급만 하더라도 수십만 대의 수익을 내지 않을까,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판매 자체가 대수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왜 이렇게 이제 그린필드 경찰국에서 바꿨냐? 이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By going electric, we're not only reducing pollution이라고 하죠. 우리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공무원들, 이 공공기관들이 우선 항상 앞서야 되잖아요, 오염은요. 그러니까 이 오염을 줄이고, 또 하나 뭡니까? So saving the city a estimated 15,000 gas annual이라고 합니다. 연간 15,000달러 정도의 이 소위 말해서 이 세이빙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이렇게 15,000불씩 연간 된다면 경찰들은 굉장히 순차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달려야 돼요. 고속도로 달리고, 그냥 달립니다. 순번 교대에서요. 그러니까 기름 잡아먹는 건데 전기차로 안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다른 전기차를 하기에는 사실은 벅차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배분하는 차원에서 바꿀 수밖에 없지만, 결국 이 테슬라가 가장 아무래도 잔고장이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니까 테슬라가 선호되겠죠. 근데 사이버트럭이 이렇게 바뀌니까 앞으로 많은 경찰들이 순찰차를 이렇게 바꾸지 않을까 예상되거든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저 포드의 CEO가 오늘 또 인터뷰에 CNBC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좀 얘기했는데 본인들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얼마 전에도 포드의 CEO가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에서 얘기하고 본인들이 대략 한 3년 후에 뭐 그 2026년, 7년 정도가 되면 우리도 한 3만 달러짜리 전기차를 내놓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 짐 빨리가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솔직한 인터뷰를 했는데, 자, 그 핵심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위에 빨간색을 하려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전기차를 통해서 돈을 못 번다면, 우리가 만약에 전기차를 생산하고 팔았는데 돈을 못 벌게 되면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경쟁사들, 이 경쟁사들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경쟁자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돈을 버는 회사가 없잖아요. 근데 포드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드가 발버둥 치고 있는데 지금 만드는 거 전부 다 보조금을 줘도 현재 마이너스거든요. 한 대당 뭐 계속해서 그 수만 불씩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죠.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한데 지금 이런 고민을 이 포드의 CEO가 짐 빨리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후 우리가 if we don't make a profit of EVs in the next 5 years,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만약에 돈이 되는 전기차를 못 만든다면, 즉 바꿔 말하면 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향후 5년 내에 what is the future라는 거예요. What is the future? 도대체 미래가 뭐냐라는 거예요. 포드의 미래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포드의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GM도 그렇고 모든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 도요타를 포함해서 폭스바겐 다 포함해서 중국 차까지 다 포함해서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과연 돈을 벌 수 있냐라는 거. 그럼 돈을 못 버는 전기차면 what is the future라는 거예요. 도대체 미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포드는 초록색을 하나 보세요. We'll just shrink into North America. 우리는 그냥 북미 지역에 국한될 거라는 거죠. 우리 포드는 그냥 북미 지역에 갇혀서 쪼그라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바이든 정책에 의해서 보조금 받고 이렇게 해서 그냥 꾸역꾸역 버텨나가는, 그냥 애국 소비에 의지해서 그렇게 지탱해 나가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솔직하면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남은 시간이 3년에서 한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3년 뒤에 3만 불짜리면 안 된다? 자, 그런 것들은요, 먼저 돈 되는 차를 만들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비판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포드의 CEO도 나와서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기차로 향후 5년 동안 이 전기차를 가지고 돈 되는 거 못 만들면 망한다는데,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5년 뒤면요, 전기차 침투율이 더 높아질 거예요. 많은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 거예요. 테슬라도 계속 나가겠죠. 만들겠죠. 근데 지금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다 만들긴 만드는데 돈이 안 돼.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럼 그때는 전기차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멈출 건가요? 못 멈춰요. 근데 계속 만들면 적자니까 망하겠죠.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차들도 저렴하게 만들어서 세상 침투에 들어오는데 지금 중국에게도 밀리는 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항상 이 포드의 CEO가 일론 머스크를 존경한다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빈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연차로는 돈을 버는 법 알겠는데 어떻게 전기차로 저렇게 돈을 벌지? 그것도 테슬라는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라도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장 본질적인 걸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결국은 경제가 좀 풀리면은 전기차가 계속 많이 확장될 건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 포드가 5년 내에 무조건 돈 되는 차를, 돈이 남는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한편으로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 나름대로 계산을 짜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든 뭐 쥐어짜야죠. 뭐 계속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그런 흐름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요, 얼마나 테슬라가 대단하고, 그리고 테슬라는 그냥 이제는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뭐 자율주행과 로봇택시와 로봇 인공지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지금 빨리가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 봤어요? 자율주행 뭐 얘기해봐야 정말 빈약하잖아요. 얘기가 안 되죠. 로봇택시 안 돼요, 여러분. 테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로봇 생산. 사실 포드가 이런 얘기하면요, 다 똑같아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가 무섭
급속게 바뀌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주가 떨어진다고 테슬라가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쌀 때 더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더 쌀 때 더 담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여러분, 제가 그 멤버십 영상 오늘 또 새롭게 계속 어제도 특집 영상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 또 중요한 부분들은 그곳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종교스TV였습니다.